아이스 협상 전략 그룹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협상의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의미 없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의외로 협상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들은 10% 미만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도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의 여러 가지 원칙들, 총 10가지의 원칙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이 협상의 기술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협상의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의미 없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협상의 원칙들 그리고 협상의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고 이 협상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거나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이런 협상의 기술들이 한 개도 적용되지 않고 협상의 원칙들도 하나도 의미 없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협상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협상의 기술도 한 개도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과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끈끈한 신뢰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A라는 친구와 협상을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협상의 사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신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교묘하게 협상의 전략과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봤자 신뢰가 없으면 이것들이 한 개도 통하지 않고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고 전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A라는 아주 신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이 친구를 내가 지켜봐왔고 이 친구가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평판이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애티튜드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와 나는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서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들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양보를 해주고 오히려 묻고 따지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도 그 친구가 이익이 되게끔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협상의 원칙들이 근원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본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신뢰 자본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신뢰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와 관련돼서 메신저 효과라는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김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죠. 대표이사님 비서부는 김 전무와 박 전무가 오늘 보고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 전무는 보나 안 보나 오늘도 기분 좋게 사인받고 나올 겁니다. 반대로 박 전무는 분명히 오늘조차도 또 깨지고 또 대표이사님으로부터 큰 소리로 야단을 맞을 게 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신저 효과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죠? A라는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이미 듣기 싫어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A라는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고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미리 신뢰가 가기 때문에 고개를 자동적으로 끄덕거리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 메신저 효과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협상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근원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우리 업계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과 관련돼서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원제목으로는 Getting Mo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와튼 스쿨에서 최고 인기 강의로 손꼽히고 있는 스튜어트 다이몬드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의 내용이고요. 협상의 내용. 두 번째는 협상의 절차.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라는 것이죠. 의외로 협상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들은 10% 미만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이 업계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저서는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신뢰의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의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는 거래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서 아주 단단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거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의 비용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신규 고객이에요. 아니면 신규 협력업체예요. 근데 평판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업계에서의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 그런 업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딱 믿고 상대방에게 딱 권한을 양보를 하거나 권한을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 자체를 탁 신뢰를 해서 뭔가 탁 믿고 진행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의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기본적으로 MOU도 체결해야 되고요. NDA도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 계약서 검토도 해야 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후에도 초도 물량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혹시 상대방이 돈을 떼먹지는 않을까? 아니면 물량을 제대로 공급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래의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거래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라면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신뢰를 쌓은 사람들 또는 신뢰를 얻고 있는 기업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신뢰를 쌓으면 쌓을수록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과 더 협업을 하고자 하고 그 사람과 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거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일의 효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신뢰의 속도 관점에서 봤을 때 신뢰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거래의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지고 거래의 비용은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과 협업하기가 굉장히 꺼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업계에서 도태되는 그런 영향력, 그런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 신뢰 자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신뢰 자본만 잘 확보를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까다로운 협상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반대로 내가 협상에 있어서 신뢰를 사전에 신뢰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주 까다로운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거래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거래의 속도는 현저히 늦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신뢰 자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신뢰 관점에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내가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과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 일본에서 세일즈 분야의 레전드죠. 이 도키 다이스케라는 분이 지은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에서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 언급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은요. 일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10년 이상 역임을 했던 이 도키 다이스케가 지은 책인데요. 이 도키 다이스케는 세일즈의 레전드라고 불립니다. 이 도키 다이스케가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지 이 3단계 설득론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시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거의 50%가량의 시간 배분을 1단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즉 인간적인 접근 방식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시간을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한 뒤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 배분을 하고요. 마지막 3단계로 20% 정도의 시간을 상대방의 결정을 촉구하고 세일즈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무엇인가 바인딩된 계약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내는데 시간을 쏟는다고 하죠. 자, 전체 시간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나는 시간 배분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배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쏟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정보를 상대방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면 설득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팸 메일을 받는다. 스팸 문자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 자체의 정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때로는 정확하기도 하고요. 양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죠? 우리는 그런 스팸 메일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네? 그냥 거른단 말이죠. 문자도 마찬가지죠. 스팸 문자가 왔다. 아니면 스팸으로 카톡이 왔다. 라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도 전에 그 정보들을 자연적으로 거르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밸류가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지극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내가 기본적인 정보를 준비를 했다면 그 정보를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 대한 기본 신뢰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그 정보의 가치를 끌어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론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보, 데이터, 숫자만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2%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그 전달자, 즉 화자인, 메신저인 나 자체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관점에서 먼저 접근한다는 것이죠. 사전에 사적인 대화를 살짝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해둔다든지 이런 본인만의 전략을 통해서 신뢰도를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정보를 전달해야만 스팸 처리가 되지 않고 나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설득법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1단계는 뭐였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50% 정도의 시간을 쓴다. 2단계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2단계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났을 때 3단계로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세일즈 관점에서, 구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결정을 촉구할 것인지와 관련된 나머지 2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1, 2, 3단계의 설득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신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이 신뢰라는 게 물론 신뢰 중요하지. 신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협상하기 훨씬 좋지. 없는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과연 신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신뢰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도끼 다이스케는 이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에서 골드만삭스의 핵심 클라이언트를 신뢰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서 실제로 관리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신뢰도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신뢰도 1단계는 여러분들 보시면 표에서 가장 신뢰가 낮은 단계, 거의 신뢰가 없는 단계. 어떤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단계가 바로 신뢰도 1단계입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죠? 신뢰도 2단계는 어떤가요? 신뢰도 2단계도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단계보다는 약간 신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친한 것도 아니고 신뢰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바로 신뢰도 2단계입니다. 이 신뢰도 2단계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 김 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했으니까 이메일로 한번 보내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요 정도 수준의 아주 형식적인 그런 신뢰가 있는 게 2단계입니다. 신뢰도 3단계는 어떻죠? 신뢰도 3단계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신뢰도 3단계는 어떻죠? 신뢰도 3단계는 일상에 있어서 업무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점심을 먹거나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중에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막 친한 것도 아닌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뢰도가 바로 신뢰도 3단계죠. 보통 한 신뢰도 3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4단계는 어떻죠? 여러분? 신뢰도 4단계는 신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준의 신뢰입니다. 신뢰도 4단계는 어떤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각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어드바이스까지 하는 단계가 바로 신뢰도 4단계입니다. 신뢰도 5단계는 궁극의 신뢰도죠. 신뢰도 5단계는 보시면 표에 있어서 가장 신뢰가 높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의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오케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나는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단계가 신뢰도 5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팅을 하는 협상을 할 때 내가 지금 몇 단계 신뢰도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개는 신뢰도가 적어도 4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요한 비즈니스가 성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신뢰도가 1, 2단계 수준의 아주 조악한 수준의 형편없는 신뢰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훅 들어와? 나랑 자기랑 뭐 언제 얼마 봤다고 신뢰도 별로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까지 하지? 부담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란 말이죠.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협상을 할 때는 신뢰도 자체를 먼저 쫙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3단계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불편함 없이 대화가 진행될 거고요. 한 4단계 정도 신뢰가 되었을 때는 사실은 상대방이 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오케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까지 취해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핵심 협상 상대방은 나와의 신뢰도가 몇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 주위의 인간관계는 신뢰도 몇 단계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도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에 쌓여지지 않거든요. 신뢰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마일리지를 좀 쌓아서 상대방 마일리지를 조금 쌓아서 이 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절대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기본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유럽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일 때 우리가 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듯이 신뢰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한 번 본다고 해서 갑자기 신뢰도가 5단계로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법 여러분들의 역량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업계에서의 신뢰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협상을 할 때 내가 상대방과 협상을 하고 내가 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상대방과 신뢰도가 1, 2단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죠? 도끼 다이스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비즈니스가 성사되려면 신뢰도 4단계 이상은 신뢰도가 쌓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상대방을 봤는데 그 사람 나랑 잘 모르고 업계에서 명함 한 번 정도 교환해 본 정도 수준이고 신뢰도는 2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단계 신뢰도면 아주 형식적인 수준의 명함 한 번 교환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신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성사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아직 쌓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 말씀드렸던 메신저 효과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나는 1,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제3자 중에 내가 협상을 할 상대방과 신뢰도가 4단계, 5단계에 형성되어 있는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재빠르게 그런 분을 찾아서 나와 뮤추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도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도 저 사람을 아는데 이분이 내가 협상을 할 상대방과 아주 끈끈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께서 내 이야기를 이 제3자에게 해줬을 때 신뢰도는 저절로 상승이 될 겁니다. 김 본부장, A라는 기업에 김 과장 있지. 그 친구 내가 10년 넘게 봐왔는데 그 친구가 한결같고 참 역량도 뛰어난데 책임감도 있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침 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랑 미팅을 할 일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본부장님 한번 만나볼 의사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러면서 점심을 함께 먹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도를 어깨에 얹고 훨씬 더 힘있게 신뢰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네트워킹이나 어떤 인맥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는 마일리지다. 그죠? 일상에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정립을 해 나가죠. 그리고 신뢰는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우리가 신뢰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뢰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신뢰도를 관리를 하고 평소에 그리고 중요한 미팅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한번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과 신뢰도가 몇 단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신뢰관계가 4, 5단계까지 적어도 4단계 이상이 될 때까지 미니멈 3단계 이상이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이 성급한 접근 방식으로서 거래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권에 따라서 이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이 다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실용주의적으로 그리고 결과와 성과 중심적으로 더 움직이는 문화권이죠. 동아시아 문화권이 좀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관계보다는 성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문화권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쌓는데 생각보다 우리 문화권보다는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중요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노력을 투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화권과 협상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좀 본인이 좀 생소한 문화권이다. 내가 이 나라와는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사전에 이 문화권에 있어서 관계와 신뢰를 협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전에 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신뢰도의 형성 과정에서 시간과 투여되는 비용 그리고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사전에 파악을 해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고객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 분포도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우상향으로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유명한 저서에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갖기 위한 10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행동 원칙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맥스 드프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다. 당신의 경제적인 삶, 직업인으로서의 역량, 관계에 대한 인식, 신뢰도와 평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뢰를 쌓는다. 이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뢰를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디파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디파인, 본인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누군가 제3자로부터 나를 믿게 만든다. 신뢰를 쌓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관점에서 지금 나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짝 스텝백을 해서 나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직업적인 상황, 나의 어떤 성품적인 상황, 태도, 그 다음 역량, 평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먼저 인식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통찰을 먼저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현실을 대면하라.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칙은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원칙,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때 거짓 없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은 비즈니스 리포트에 있어서의 대원칙이고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의 대원칙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정보를 누락시키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정보를 편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솔직함은 신뢰의 최소한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보를 모두 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빼놓고 보고하고 사실을 왜곡한다. 라고 셀리 라자러스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뿐만 아니고 조직 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는 이제 BASF라는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모셨던 상사분 중에 한 분, 아주 인상적인 상사분이 있었는데 그 상사분은 회장님 직속 부서였어요. 그분의 가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모셨던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칭찬받을 일이든 비난받을 일이든 상관없이 당일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 태도가 일관되게 지속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믿습니다. 아,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날 속이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사실 그 태도만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신뢰의 원칙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신뢰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신뢰의 원칙.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공략하는 것이죠. 신뢰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만 나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전제는 인정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인정은요, 신뢰의 기본 전제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상호 서로 인정을 해줄 때 신뢰가 싹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서로 간의 상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죠? 인정은 여러분들 신뢰의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갈등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신뢰가 싹트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서로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막연하게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 사람 이것도 안 해주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남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아주 구체적으로.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신뢰를 서로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야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기대하는 바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기대한 바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전에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합의입니다. A라는 사람의 의사가 있고 B라는 사람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분명히 의사가 합치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약속이 없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기대하는 바가 없는 관계가 되고
그럼 쓸모없는 관계가 되면서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긴다. 나와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약속을 계속 어긴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요. 그러면서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신뢰의 원칙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신뢰의 원칙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탓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제가 아주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씩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에 쉽지 않은 원칙들입니다. 그죠? 첫 번째,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할 것. 이거 자체도 쉽지 않죠. 그죠?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그 인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행동할 것. 그리고 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탓하지 말 것. 그리고 만약에 기대하는 바를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가 인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라는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곱 번째 신뢰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 역량이 없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첫 번째 원칙부터 여섯 번째 원칙까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곱 번째 원칙은 바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뢰는 진심과 성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과가 나지도 않고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가 절대 쌓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함께 본인의 분야에 있어서의 확고한 역량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본인의 확실한 무엇인가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바로 역량을 갖추고 성과를 보여라. 여덟 번째 원칙은요. 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싶다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시죠.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이야기를 막 험담을 한다든지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제3자에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코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겠지만 결국은 두려움을 주게 되고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나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싶다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켜라. 참 좋은 말이고요. 여러분들도 신뢰를 쌓는 여덟 번째 원칙, 불신을 초래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역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대화도 안 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대화가 아닌 것 같고 벽에 대고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과 신뢰를 쌓기가 지극히 힘든 것은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들 이상적인 대화의 비중과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몇이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몇일 때 가장 설득력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될 때 본인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대화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설득력이 가장 높은 대화의 비중은 본인이 대화하는 게 3 정도, 상대방이 대화하는 게 7 정도.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7대 3이 아니고 3대 7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화를 덜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많이 들면서 본인이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네.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네. 내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권이 부여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오픈하면서 대화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관계의 기본이 대화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 좋은 협상이 이어지고요. 이 좋은 관계는 좋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좋은 대화의 기본적인 구도는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3,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7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10번째 신뢰의 원칙. 바로 먼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 한 가지만 꼽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신뢰를 해주는 겁니다. 신뢰는 철저하게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면 나도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신뢰하고 신뢰하는 행동을 하고 신뢰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적인 측면에서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신뢰를 리더가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최고의 동기부여 중에 한 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나를 믿지 않네? 나를 싫어하네? 나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햄리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전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먼저 불신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정확하게 반대의 이치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계에서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듬뿍 신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에 있어서 적용되는 핵심적인 원칙이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협상,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뢰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협상을 앞두고 어떻게 신뢰도를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마일리지처럼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신뢰 먼저 부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협상 전문가 유재현 변호사였습니다.